내 이름은 김순자, 올해 72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그때부터 나는 이 작은 단층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 처음엔 참 힘들었다. 새벽마다 눈을 뜨면 남편의 숨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고 빈자리마다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래도 세월이란 게 참 묘하더라. 이젠 혼자 밥 차리고 혼자 말하고 혼자 웃는 것도 익숙해졌다. 그게 내 일상이었다. 그리고 내 일이라면 주말마다 찾아오는 딸 은주도 있다.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들러 밥도 해주고 말상대도 해줬다. 어릴 땐 그토록 철없던 애가 이제는 남편도 있고 직장도 있고 나보다 더 어른이 된 듯했다. 그 사위 이름은 도연. 겉보기엔 참 반듯한 사람이었다. 정장 차려입고 들어와서는 허리 굽혀 인사하고 장모님 건강이 제일입니다 하면서 비타민도 사다 주곤 했다. 나는 그런 사위가 고마웠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위 하나 있으면 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내 얼굴보다 벽을 더 오래 보더라. 기둥을 두드려보고 창틀을 만져보고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계산하듯 바라봤다. 처음엔 그냥 남자들이 그런 거 관심 많으니까 리모델링이라도 생각하나 했지. 그런데 그날 은주가 이상한 말을 꺼냈다. 엄마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 우리랑 같이 살면 좋잖아. 그 말 뒤로 도연이가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어머니. 이 집도 오래됐고요. 저희가 관리 도와드릴게요. 그때는 그저 고맙다고 생각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쿡 하고 찔렸다. 며칠 뒤 도연이가 내게 물었다. 장모님, 이 집은 요즘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그 말이 귓가에 남았다. 왜 그걸 묻는 걸까? 왜 집값이 궁금한 걸까? 그날 밤 나는 남편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여보 저 사람 왜 자꾸 우리 집 얘기를 할까? 그 후로 일들이 하나둘 어긋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낮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여기 집 주인분 맞으세요? 도연 씨가 소개해줬습니다. 누구요? 사위분이요. 집 시세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쌀 씻던 물이 쏟아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내 사위가 왜 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는 거지? 그날 밤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아이는 놀라서 말했다. 엄마 설마 오해 아냐? 도연이가 그럴 리가 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불안했다. 며칠 뒤였다. 평소 아랫서랍에 넣어두던 통장이 사라졌다. 남편 보험금이 들어있던 통장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집안의 모든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도연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 은주의 웃음소리, 그 사이로 섞인 낮은 속삭임. 그 집은 생각보다 가치가 있어. 지금 팔면 대출 갚을 수 있잖아. 나는 들었다. 확실히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온몸이 떨리고 손끝이 얼었다. 내가 미친 걸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 잘못된 걸까? 저 사람 내 집을 노리는 건가? 그 말이 가슴속에서 자꾸 맴돌았다. 다음 날 은주가 전화해서 말했다. 엄마 이상한 전화 받았어. 엄마 명의로 대출이 걸려 있대.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다. 도연 그 사람. 그가 내 등을 토닥이며 웃던 손길, 내게 건넸던 따뜻한 말들,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구나.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차갑다. 이 집은 내 삶의 마지막 보금자리인데 이젠 내 발 밑에 바닥조차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오늘도 남편 사진 앞에 묻는다. 여보 이게 정말 우리 딸의 남편이 맞을까? 나는 요즘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 꼭 그 시간에 눈이 떠진다. 머릿속에는 온통 사위, 그리고 은정이 얼굴만 맴돈다. 엄마 그냥 집 정리하자. 그 말이 자꾸 귓가를 떠나질 않는다. 나는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2년. 그 뒤로는 이 집이 내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낡은 장판도 벽지에 묻은 얼룩도 다 내 손때가 묻은 세월이다. 그런데 요즘 사위가 이상하게 자주 온다. 예전엔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비췄는데 요즘은 퇴근하고 들른다며 불쑥불쑥 들어온다. 장모님 전등도 바꿔드려야죠.
장모님, 집 근처 부동산이 가격이 좀 오른대요. 처음엔 그저 사위가 착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투가 어쩐지 따뜻하다기보다 계산적이었다. 며칠 전엔 이런 말도 했다. 요즘 어르신들 재산 문제 때문에 분쟁 많대요. 미리 정리 안 해두면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운다던데. 나는 그냥 웃어넘겼다. 하지만 속으론 알 수 없는 찜찜함이 피어올랐다. 내 딸 은정이는 그런 사위를 사랑해서 결혼했다. 내가 뭐라 할 입장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끔 그 눈빛이 무섭다. 뭔가를 계산하고 감추는 눈빛. 며칠 전엔 우연히 들었다. 은정이랑 사위가 다투고 있었는데 사위가 이런 말을 했다. 그 집 처분만 되면 우리도 숨 좀 돌릴 수 있잖아.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집이라니 그게 바로 내 집인데. 그날 밤 나는 거실 한구석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남편이 생전에 남겨둔 등기 서류와 은행 통장. 손이 덜덜 떨렸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 뭐가 바뀌어 있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다행히 아직은 내 이름 그대로였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누군가 내 인생을 슬금슬금 밀어내는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로 사위가 내 눈을 피하기 시작했다. 말은 여전히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단순히 집이 아니었다. 그 집 안에 담긴 내 남편의 흔적, 내 청춘, 내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게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순진하게만 있지 않겠다. 며칠 전부터 잠을 설치고 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사위의 웃음이 떠오른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것만 같아서 숨이 막힌다. 나는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 딸 앞에서도 사위 앞에서도. 그냥 평범한 장모처럼 웃는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 긴장하고 있다. 며칠 전 사위가 퇴근하고 들렀을 때였다. 장모님, 요즘 집 관리 좀 해야겠네요. 늘 공손하게 말했지만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다. 부동산 이름이 적힌 봉투였다. 내가 잠시 방을 돌았을 때 손끝으로만 그 소리를 확인했다. 그날 밤 나는 긴장을 감출 수 없었다. 이게 단순한 관심일까 아니면 계획된 행동일까? 머리가 지끈거리고 마음이 떨렸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다. 젊은 직원이 나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최근 누가 단독주택 등기를 확인하려고 문의한 적 있었는데요.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다. 혹시 제 집 주소와 관련된 일인가요? 그 직원은 확인 후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근처 단독주택입니다. 문의자는 가족이라서 직접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실제로 명의 변경이나 대출 관련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 사위가 정말 내 집을 노린 게 맞구나. 온몸에 전율이 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골목이 낯설게 느껴졌다. 익숙한 풍경인데도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집에 들어와 거울을 보니 내 얼굴도 낯설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순진해졌을까, 이렇게 쉽게 믿었을까. 그날 밤 딸이 전화를 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래. 속은 무너졌지만 겉으론 평온하게 답했다. 그 이후 나는 사위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방문 날짜, 말, 행동, 표정까지. 마치 형사라도 된 듯이 관찰하고 메모했다. 며칠 후 사위가 또 집을 방문했다. 이번엔 단순히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집안 곳곳을 살피며 장모님,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서류 정리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겉으로는 감사하다고 웃었지만 속에서는 이미 방어 태세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며칠 후 나는 법무사를 찾아갔다. 혹시 제 집을 누가 몰래 명예 변경하려 하면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법무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가족이라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사전에 등기 확인, 공증,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누구도 쉽게 믿지 않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그 바람이 오히려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시작이다. 사위, 내가 얼마나 어리다고 생각했을까. 며칠 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밤이면 뒤척이고 낮이면 눈앞이 아득했다. 이젠 더 숨을 곳도 넘길 핑계도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움직여야 한다. 그냥 속으로 의심만 하고 있으면 이 집은 정말로 손에서 미끄러져 나갈지도 모른다. 은정, 사위 둘을 불렀다. 오늘 저녁 우리 집 와. 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손은 떨렸다. 그래도 이젠 참지 않겠다. 저녁 둘이 왔다. 은정은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사위는 평소처럼 공손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나는 상을 차려놓고 차 한 잔 따라주며 먼저 말을 꺼냈다. 너네 요새 집 얘기 많이 하더구나. 은정이 얼른 웃으며 둘러댔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나는 웃지 않았다. 그럼 왜 내 남편이 부동산에서 우리 집 등기 확인했다고 했대? 사위가 입을 뻥긋했다가 곧 웃음을 띤 채 대답했다. 장모님, 그건 그냥 시세 알아본 것뿐이에요. 걱정하실 것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목소리를 낮추고 단호하게 말했다. 시세 알아본 것뿐이라고? 너 지금 농담해? 우리 집을 대출 담보로 넣을 생각까지 했고 부동산에 와서 등기 확인까지 했단 말이지? 사위가 당황한 티를 숨기려 했다. 아니, 그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가방을 집었다. 내 가방. 그냥 보여줘봐. 사위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장모님, 그건. 나는 반말로 쏘아붙였다. 뭐 그건? 숨길 거면 숨기지 그래. 내 집 관련된 거면 내가 볼 권리 있지. 보여줘. 사위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자 은정이 먼저 나섰다. 엄마, 제발. 나는 은정을 끊었다. 은정아, 너도 알아? 내 남편이 우리 집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 거 너 몰라? 솔직히 말해. 은정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저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였다. 나는 사위의 가방을 열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은 서류 더미, 휴대폰, 그리고 한 장의 봉투였다. 봉투 겉면엔 부동산 이름과 몇몇 숫자가 적혀 있었다. 심장이 크게 뛰었다. 이게 뭐야? 그건. 사위가 멈칫했다. 나는 봉투를 찢어 내용물을 꺼냈다. 그 안엔 예비계약서 초안 비슷한 문서, 그리고 대출 상담 요청 메모가 있었다. 문서에는 우리 집 주소와 명예 변경 가능 여부라는 문구도 있었다. 그 순간 사위의 얼굴이 하얘졌다. 장모님, 그건 오해예요. 그냥 알아본 것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좀.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알아봤다. 너네가 뭘 알아봤는지, 왜 알아봤는지 정확히 말해. 지금. 사위가 목소리를 낮춰 변명하기 시작했다. 제가 요새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빚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장모님, 우리 곧 정리할게요. 제발. 나는 더 이상 못 들었다. 분노가 올라왔다. 빚? 내 빚 때문에 우리 집을 팔 생각을 했다고? 내가 감히 내 집을, 우리 가족의 추억을 그렇게 대했어? 나는 사위의 어깨를 밀치며 반말을 더 날렸다. 너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그리고 두 번 다시 이 집 근처에 얼쩡거리지 마. 사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모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은정이랑 저랑. 나는 그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내가 우리 집을 팔아서 해결하겠다고? 내 방식으로 해결하지 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내가 다 밝힐 거다. 은정이 펑펑 울며 사정하기 시작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도연이도 힘들어해요. 저희가 알아서. 나는 딸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은정아, 내가 남편 편만 들어서 내 집을 잃게 할 수는 없어. 내 선택이 중요해. 사위는 그제야 포기한 듯 가방을 챙기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목을 잡았다. 가만 있지 마. 내가 한 짓 다 확인하겠어.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문을 나섰다. 나도 모르게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문이 닫히고 나자 집 안은 고요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그 안엔 연락처, 상담 날짜, 예상 금액 등이 적혀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다. 계획이었다. 나는 곧장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로 와주세요. 지금 상황이 급합니다. 그에게 서류를 보여주고 임시 가처분과 등기보호 조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의뢰했다. 은정은 한참을 울었다. 나는 딸을 얼싸안고 조용히 말했다. 은정아, 내가 뭘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 내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밝혀내자.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분노로 가슴이 뜨거웠고 한편으론 서늘한 결의가 들었다. 이제 할 일은 명확했다. 서류를 정리하고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내 집을 확실히 보호하는 것. 사위는 문을 나갔지만 그는 분명 다시 움직일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한 걸음 앞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은정에게도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고 단단히 말했다. 사위가 문을 나간 뒤에도 집안은 싸늘했다. 거실 조명만 은은하게 켜져 있고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하지만 내 심장은 전혀 안정되지 않았다. 손에는 남은 서류와 법무사 통화 기록, 그리고 은정과 사위가 움직였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임시 가처분 등기보호 조치 바로 진행하겠다. 법무사가 전해준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나 경고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이 들어오자마자 나를 똑바로 보며 반말로 시작했다.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제 너무 심했어. 우리도 사람이잖아. 나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심했다고? 내 남편이 우리 집 관련 문서를 가지고 있었고 계획적으로 움직였단 말 들었어.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 안 했지? 설명 좀 해. 은정은 눈을 치켜드며 반말로 맞받아쳤다. 엄마, 그거 전부 오해야. 우리 나쁜 짓 안 했잖아. 엄마가 이러면 상황만 더 꼬이는 거야. 나는 테이블 위 봉투를 밀어놓았다. 오해라고?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야. 우리 집과 재산에 관련된 모든 기록이 들어있어. 지금도 이걸 보고 있잖아. 은정은 얼굴을 찌푸리며 반말로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이렇게 하면 우리 숨 쉴 수가 없어. 너무 심한 거 알지? 나는 숨을 고르며 냉정하게 말했다. 숨 쉬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해. 거짓말을 하면 결국 더 큰 문제가 될 뿐이다. 은정아,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야. 이 모든 걸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은정은 울먹이면서도 반말로 날카롭게 말했다. 엄마, 알았다고. 우리가 잘못했어. 근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이러면 안 돼.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가방을 맨 늦둥이 아들 준호가 들어왔다. 유학을 마치고 들어온 그는 거실 안 풍경을 한눈에 보고 얼굴이 붉어졌다. 누나, 뭐야 이게? 누나가 왜 엄마한테 이래? 도대체 왜 그래? 은정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준호, 그게 엄마가 그냥 들어와서. 준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냥 들어와서. 누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몰래 집을 팔려고 했어. 너 진짜 제정신이야. 나는 준호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준호, 넌 방으로 들어가라. 준호는 주먹을 꽉 쥐고 누나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누나가 엄마 몰래 이 상황을 만든 거야? 이게 말이 돼? 왜 솔직히 말 안 했어? 왜 거짓말했어? 은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했다. 준호, 우리 살려고 한 거야. 엄마가 안 도와주면. 우리는 방법이 없었어. 준호는 분노에 차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방법이 없었다고? 누나, 이게 뭐야? 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엄마를 지켜야 할 건 우리 둘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는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잡고 말했다. 맞아, 준호야.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다스리고 증거와 기록을 확인하면서 하나씩 바로잡아야 해. 은정아, 내가 부정해도 증거는 있다. 끝까지 책임은 내 몫이다. 은정은 방 안으로 달려가며 울음을 터뜨렸다. 준호는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누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소리쳤다. 누나,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누나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위험해진다고. 알겠어? 아빠도 없는데 우리 이러지 말자 좀. 나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다. 딸이 배신해도 아들이 분노해도 내 집과 내 가족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 누구도 흔들 수 없어.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긴장감은 더욱 짙어졌다. 누가 먼저 물러설 수 없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나는 법무사와 연락하며 임시 가처분과 등기부, 증거 확보 계획을 점검했다. 이제 행동만 남았다. 그날 밤 은정은 방 안에서 흐느끼고 준호는 거실에서 불만을 떨었다. 나는 서류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엄마가 지켜야 할 집과 가족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 누가 감히 흔들려 해도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 그날 이후 집안은 조용했고 공기 속에는 긴장이 배어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씩 다시 확인했다. 임시 가처분, 등기기록 요청, 통화 내역 캡처 증거를 정리할수록 마음은 단단해졌다. 감정으로 휘둘리면 안 된다. 지금은 증거로 움직여야 한다. 그때 은정이 말없이 집으로 들어왔다. 문을 열고 들어와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향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시간이 웬일이지? 그리고 몇 분 후 준호가 얼굴을 창백하게 하고 헐레벌떡 들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내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누나 매형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손을 포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준호의 표정을 살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걱정, 떨림이 섞여 있었다. 준호가 말을 이어갔다. 지나가다가 누나랑 매형이 싸우는 거야. 근데 매형이 누나를 때렸고 누나가 뒤로 넘어졌어. 내가 바로 달려들었는데 매형 바로 도망가더라. 나쁜 개새끼. 누나. 옷도 찢기고 얼굴도 부었어. 나는 숨이 막혔고 동시에 은정이 들어간 방문을 바라봤다. 그러면서 과거가 떠올랐다. 은정이 결혼을 준비하던 시절 남편은 사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은정아, 저 남자와 꼭 결혼해야겠니? 아빠는 왠지 모르게 마음에 안 내키는구나.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 남편의 얼굴에 드러난 표정은 결코 탐탁지 않았다. 결혼 후에도 은정이 사위와 마주칠 때마다 남편은 미묘한 불편함을 보였다. 나는 독백하며 속으로 물었다. 혹시 남편은 이미 사위의 본성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결혼을 반대했던 걸까? 이해가 안 가면서도 지금의 사건과 맞물리니 조금씩 그 의심이 설득력을 얻는다. 나는 은정의 방문을 열었다. 은정은 방 한쪽에 앉아 손끝으로 옷깃을 만지작거렸다. 말없이 돌아온 얼굴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 그냥. 딸의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치솟았지만 꾹꾹 누르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은정 내 딸을 안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눈물을 내비치기보다 머릿속으로 대책을 그렸다. 지금 내가 흔들리면 사위의 계략에 말려든다. 증거를 모으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옆에 있는 준호가 곁에서 계속 흥분했다. 매형 진짜 미쳤어. 누나한테 손대고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나는 준호를 단호히 제지하며 독백했다. 준호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지금은 경찰과 증거로 대응해야 한다. 감정으로 먼저 나서면 증거가 훼손될 위험이 크다. 그날 오후 나는 증거 수집을 지시했다. 준호는 밖에 있던 사람 중 CCTV를 확보했고 이웃 몇 명에게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은정은 휴대폰으로 당시 문자와 통화 기록을 정리했다. 나는 병원에 먼저 안내해 진단서를 받게 하고 변호사에게 상황을 즉시 알렸다. 변호사는 보호명령과 형사 고소에 대해 조언했다. 모든 것이 현실로 움직였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독백했다. 남편이 결혼 전 사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이유. 혹시 이 모든 걸 예견했었던 걸까?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다. 은정과 준호 그리고 우리 집을 지키는 것이다. 다음 날 은정과 같이 병원을 갔다. 상해 진단서를 끊었고 준호는 집 앞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나는 서류 더미를 꺼냈다. CCTV 캡처 문자 내역,
병원 진단서, 통화기록, 출력본 하나씩 꼼꼼히 정리하며 독백했다. 사위가 어떤 변명을 하든 증거가 사실을 말해줄 것이다.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은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뿐이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비쳤다. 나는 낮게 속삭였다. 엄마가 지킬게. 내가 무너지면 내가 끝까지 서 있을게. 생각해보면 남편이 떠난 뒤 집안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사람들이 전해준 말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혼 초반부터 두 사람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 남편이 가끔 불편해하는 표정을 지었다는 얘기들. 그땐 그냥 지나쳤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작은 징후들도 의미가 있었을 수 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은정이나 그 가정에 대해 뭔가 우려를 표했다면 그게 무엇이었을지 궁금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를 따질 때가 아니다. 남은 건 눈앞의 문제, 내 집과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이다. 며칠간 우리는 치밀하게 증거를 모았다. 첫째 날 은행 거래 내역과 통장 출입 기록을 출력해 꿰맞춰 보았다. 불필요한 대출 신청 흔적, 계좌 이체 타이밍이 눈에 들어왔다. 둘째 날 집안 내부 CCTV와 현관 앞 CCTV를 확보해 사위가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자료를 훑는 장면을 확인했다. 화면 속 그의 손놀림과 머뭇거림이 증거가 되었다. 셋째 날 관리사무소와 몇몇 이웃의 진술을 녹취해 두었다. 밤늦게 둘이 상담하는 걸 봤다. 며칠 전 누가 서류를 들고 다녔다 같은 말들이 쌓였다. 넷째 날 은정과 사위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정리했다. 서늘한 문구 시간대, 문장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가는 모습이 소름 끼칠 정도로 선명했다. 다섯째 날 은정의 상처 사진과 병원 진단서 진단과 치료 기록 예양을 정리했다. 상처의 크기, 경위서에 적힌 내용들까지 달력에 날짜별로 배열했다. 증거가 촘촘해지자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준호와 은정도 함께였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캡처 화면을 제출했고 준호는 CCTV 영상과 이웃 진술 녹취 파일을 들고 왔다. 나는 침착하게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경찰은 차분히 절차를 밟았고 접수된 자료들은 정식 수사 자료로 전환되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사위는 곧바로 반응했다. 위협이 먼저였다. 낮은 목소리로 집 앞에서 우리를 노려보며 말했다. 생각해도 증거 운운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야.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은 곧 더 노골적인 협박으로 바뀌었다. 문자로 전화로 집 앞에서의 위협으로 이어졌다. 그는 우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려 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회유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결심을 굳혔다. 며칠 후 집 밖에서 사위와 준호가 마주쳤다. 그날의 장면은 지금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사위가 먼저 큰 소리를 치며 준호 앞에서 고성과 조롱을 섞어 말했다. 준호는 매형이라 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들어있었다. 말다툼은 곧 신체적 충돌로 번졌다. 두 사람은 밀고 당기며 주먹을 섞었다. 낮 시간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누가 보는지 누가 촬영하는지 상관없이 두 사람은 1시간 가까이 서로를 밀어붙였다. 싸움은 단순한 주먹 다짐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지난 시간 쌓였던 모멸감과 분노, 배신감이 응축돼 있었다. 사위는 준호를 향해 비열한 협박을 내뱉었다. 내 가족이 망하도록 만들 수 있어. 내 엄마 재산 내가 감당하겠냐. 준호는 얼굴을 붉히며 반박했고 둘 사이의 몸싸움은 점점 거칠어졌다. 주먹, 발차기, 몸을 붙잡아 넘어뜨리려는 동작들, 옷이 찢기고 흙탕물이 튀었다. 은정은 그 광경 앞에서 오열했다. 나는 이 상황을 중재하러 뛰어나갈까 망설였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나서면 일이 더 악화될 게 뻔했다. 내가 할 일은 경찰과 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전화로 경찰에 재신고를 했다. 이미 제출된 증거와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고 즉각적인 출동을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선 두 사람을 분리하고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증거가 이미 정리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사위에 대해 임시격리와 추가조사 절차를 권고했다. 그 자리에서 사위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공권력 앞에서 더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더 충격적이었다. 사위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명의도용 시도와 금융문서 조작까지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계약서 일부의 서명을 위조하려 한 흔적, 공증 문서에 대한 접근 시도, 은행 계좌의 비정상적 이체 내용 모두 수사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가정폭력 혐의까지 더해져 형사 사건으로 번졌다. 법은 서서히 작동했다. 사위는 형사조사의 대상이 되었고 보호명령이 법원에서 인용되어 집 근처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다. 명의도용과 문서 위조 시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의 협박 행위는 형사처벌 사유에 포함되었다. 우리가 며칠에 걸쳐 모아둔 증거가 그를 압박했고 경찰과 검찰은 그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밟았다. 결국 사위는 가정폭력과 명의도용 시도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책임을 지게 되었다. 형사 처분과 함께 민사적 청구재산 반환 손해배상 등도 진행되었다. 나는 법정에서 증거들을 꺼내보며 그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와 피해를 차분히 설명했다. 재판은 길었고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가 바랐던 쪽으로 흘렀다. 사위는 처벌을 받았고 더는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없었다. 한편 은정은 스스로의 선택을 되짚어야 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위의 계획에 동조했을지라도 폭력과 협박의 피해자이자 한편으로는 가담자였던 그녀는 결국 결혼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혼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힘든 결정이었지만 은정은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나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엄마로서 그녀를 붙들어 주었다. 내가 다시 서는 걸 엄마가 도와주겠다. 그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우리 집에는 긴 정적이 흘렀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준호는 밤잠을 설쳤고 은정은 치료와 상담을 병행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 법으로 대응했기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엄마로서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도. 창밖의 가로등 불빛 아래 나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가 살아남았다. 내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 엄마가 지킨다. 이후 우리는 천천히 일상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은정은 재활과 상담을 통해 자신을 돌보았고 준호는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나는 서류 더미를 정리하면서도 마음 한켠의 경계는 놓지 않았다. 법이 우리 편이었다 해도 사람의 마음과 관계는 더 오래 걸려 회복된다. 끝으로 나는 독백했다. 며칠의 지묘한 증거 수집, 1시간의 막장 싸움, 그 뒤에 법정 소송과 처벌 모두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엄마로서 내가 한 선택은 명확했다. 가족을 지키는 일은 때로 외롭게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정의와 안전을 위한 길이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살아갈 것이다.